안녕하세요. 토익 강사 김유리입니다. 앞으로 44일간 여러분들과 토마토 이 베이직 리딩을 함께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토익을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정책이셔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44일간 저와 함께 하시면 이 어떤 토익에 대한 기초를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갈 내용은 팔품사와 구화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토익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어를 하시든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좀 너무 세부적인 것이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이래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니까요. Big picture, 그냥 큰 그림을 잡는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팔품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우리 팔품사라는 것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품사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정확히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품사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법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영어 단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work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뭡니까? 일을 하다죠. 그죠? 그런데 품사가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셔요? 아, 일을 하는 거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바로 뭐죠? 네, 동사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한 단어는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어떤 품사를 갖게 되겠죠? 제가 한 가지 이상이라고 했죠? 네, 두 가지, 심지어는 세 가지인 경우도 있어요. work도 마찬가지입니다. work가 동사 말고도 뭐가 있죠? 일, 업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품사가 되죠? 네, 바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 영어의 단어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다? 바로 8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팔품사라고 합니다. 이걸 왜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외우실 때 단어의 뜻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품사와 연관지어서 외우셔야 나중에 어형 문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심지어 장문을 하실 때조차도 정확한 단어를 정확한 자리에 이제 넣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될 이제 팔품사를 쭉 보자면 이렇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명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명사란. 네, 우리말에도 있어요. 어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거엔 이름이 있어요. 이건 book이에요, book. 그쵸? 책. woman, 여자잖아요. 뭐 class, 수업. 이런 게 다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 동물,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이 명사다. 우리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줄여서 n이라고도 표시해요. 앞으로도 제가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으니까 이 n 하면은 명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어의 명사와 우리말의 명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영어의 명사는 모든 명사를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네, 바로 셀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좀 특이한 성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book, 책, 셀 수 있어요? 네, 1권, 2권 이렇게 셀 수 있죠. pen, 셀 수 있단 말이에요. 펜도. 그런데 셀 수 없다는 거. 예를 들어 water 같은 거는 액체잖아요. 그러면 물을 하나, 둘 이렇게 세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 혹은 불가산 명사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이제 셀 수 있는 거를 가산 명사라고 부르고 셀 수 없는 것을 불가산 명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명사를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는 게 사실은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명사편에 가시면 그걸 아시게 될 거고 지금은 이 2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물론 상황과 의미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가산이 되고 어떨 때는 불가산이 되는 그런 명사들도 있지만 지금은 가산, 불가산 이렇게 2가지로 정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s를 붙이냐, 어를 붙이냐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우리 대명사라는 걸 들어가 볼까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대명사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 she, I, he 이런 말이 떠오르죠. 저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유리가 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냥 I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이런 말들. I, 그녀가, she, 그가, he 이런 게 바로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런 대명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양이 바뀐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를 좋아해.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I like him 이렇게 말하죠. 그쵸? 근데 그가 나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는 him likes I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뭐라고 합니까? He likes me 이렇게 말하죠. 예, 이건 뭐냐면 어떨 땐 I를 쓰고 어떨 땐 me를 쓰는 거예요. 어떨 땐 he를 쓰고 어떨 땐 him을 써요. 네, 토익에서 매달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he를 쓸래, him을 쓸래, himself를 쓸래 뭐 이런 것들 있죠. 결국 그게 이제 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제 대명사 편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대명사의 한 종류예요. 이거는 대명사 종류 중에 인칭 대명사라는 대명사거든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뭐 지시 대명사 그리고 부정 대명사 이런 개념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은 대명사 하면 이런 인칭 대명사들만 떠올려 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동사, 문장의 기둥. 네, 제가 나중에 이제 문장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 동사가 문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 쉽게 말하면 그냥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걷다, 뛰다, 자다, 공부하다 이런 것들이 다 동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사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양이 항상 바뀌어요.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예문은 나중에 보고요.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형태가 변해서 의미가 좀 바뀌는 거죠. 첫째, 시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작을 언제, 즉 시제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언제 하냐에 따라서 동사 모양이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도 제가 일을 하다라는 동사에 어제 일했어요. 그러면 어제 일하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어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다음 주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다음 주는 미래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 시간 하면 사실은 개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데 사실은 영어에서는 이 시제를 세분화해서 무려 몇 가지? 12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동사를 가지고 12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work를 가지고 is working 한다든지 was working, 뭐 worked, has worked 이런 식으로 12가지 모양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이제 동사편의 시제에 가시면 이제 그거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태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태? 네, 이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죠. 동작을 하는 거 우리가 능동적인 사람이란 거 뭐예요? 어떤 동작을 정말 하는 이런 거죠. 한다가 능동태고요. 동작을 당하는 건 수동태예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때린 거랑 제가 맞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모든 기본형의 동사가 사실은 능동태에 해당하고요. 수동태가 되면 모양이 조금 바뀌죠. 보통은 이제 비동사를 쓰시고 동사의 PP형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 형태를 쓰는 것들을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태가 2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가 가정법인데 가정에 따라서도 사실 모양이 이제 바뀌긴 하는데 사실 보통 동사를 얘기할 때는 시제, 태 그리고 한 가지는 수일치 개념을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수일치라는 건 뭐냐면 그 동작을 하는 주체자가 단수냐 복수냐요. 그러니까 수가 한 명이 그 동작을 하냐 여러 명이 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예문을 이건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예문을 보세요. He wears the number 13 shirt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게 동사예요? 네, wear, 입다라는 동사 아시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죠? s가 붙었어요. 왜 s가 붙었냐면 이 입는 동작을 하는 he가 한 명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단수죠.
현재형에서 주어가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이는 이런 게 바로 수일치입니다. 만약에 여러 명이 그 티셔츠를 입는다. 그러면 만약에 주어가 they 같은 게 오면 절대 s를 붙이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they wear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도 동사 모양이 바뀌죠. 그리고 사실은 비동사 같은 게 아주 잘 바뀌는 형태예요. 주어가 단수일 땐 뭘 쓰죠? 비동사 is가 되고 주어가 복수일 때는 are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일 땐 was, are일 땐 were가 되는 이런 것들도 결국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그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문장을 보면 이제 박지성, 우리 축구 선수 박지성에 대한 예문이 나왔는데 join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사실 이 join은 토익에서도 잘 나오는 동사거든요. 우리가 보통 합류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회사 같은 데 들어갔다라고 할 때도 join the company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축구단 이름이 나왔죠. 근데 원래 join이 기본형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ed가 붙었죠. 왜 ed를 붙였죠? 언제 join했어? 네, in 2005. 과거에, 그쵸? 이미 지났잖아요. 2005년은 그때 입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바로 과거형. 우리 12가지 시제 중에 하나인 과거 시제를 지금 만든 용법이에요. 그러면 토익에서 이제 매달 이제 묻는 문제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 시제, 태, 수일치 개념을 조금씩 섞어 놔서 문장에서 이게 현재를 쓸 거냐, 과거를 쓸 거냐, 혹은 능동을 쓸 거냐, 수동을 쓸 거냐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동사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데 모양이 항상 바뀌어요. 그 기준이 시제, 태, 수일치 개념이다 라고 지금은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아셨죠? 이제 그 다음 단어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는 다음 단어 들어가기 전에 이 동사를 변형하는 걸 살짝 보고 들어갈게요. 이 동사가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품사가 바뀌는 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투부정사라는 거는 동사에 to를 붙였죠. 그래서 아마 투부정사 이런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왜 to를 붙였냐면 동사로 쓰기 싫어서 to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품사처럼 쓰려고 바꾼 거다?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투부정사 들어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넘어가죠. 동명사도 모양만 볼게요. 동명사는 동사에다 뭘 붙인 형태? 네, ing를 붙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동명사니까 명사처럼 쓰려고 바꾼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사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와 동사에 보통 ed, 이거는 불규칙 동사인 경우엔 조금 바뀌기도 해요. 우리 보통 pp라고 하는 게 과거 분사죠. 이름이 있긴 있어요. 얘는 현재 분사고 이것은 과거 분사인데요. 딱히 이름이 현재, 과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이게 능동과 수동하고 조금 관련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품사가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 바꾼 형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를 다른 품사로 좀 바꿀 때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어 들어갑니다. 바로 형용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밑줄 그실 건 뭐냐면 바로 명사입니다. 이 형용사란 명사를 설명하는 말인 것이 포인트예요. 아셨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용사 아는 단어 중에 생각하라면 보통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를 가장 많이 떠올리시죠? 무슨 뜻이에요? 예쁜,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beautiful이란 말을 언제 쓰세요? 그 여자가 beautiful해 이렇게 하죠. 그렇죠? she 꽃이 너무 예뻐요. 그쵸? Flowers are beautiful. 그쵸? 날씨도 beautiful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날씨. 그쵸? Weather. 됐어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She, flowers, weather. 이런 애들의 품사가 뭐예요? she는 물론 이제 대명사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명사의 모양이 어떻다는 거야? 보통 아름답고, 그쵸? 그래서 어떤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나 혹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또 하나만 들어볼까요?
wa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warm. 무슨 뜻이에요? 따뜻한이라는 형용사인 거 아시죠? 우리가 warm이란 말 언제 써요? 날씨, 그죠? 날씨도 warm 할 수 있고, 손도 warm 할 수 있어요. 마음도 warm 할 수 있어요. 따뜻하죠? 물도 warm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 손, 마음, 날씨 다 품사 뭐예요? 명사죠. 그쵸?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warm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반대말 cold도 그럼 당연히 형용사겠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란 명사의 성질이나 명사의 상태, 명사의 모양이 어떻다 이걸 설명하는 말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명사를 이제 직접 쓰실 건데 보세요. I met a nice guy yesterday. 이 문장에서 형용사 뭐죠? 네, 바로 nice예요. nice. 왜? guy가 남자잖아, 남자. 어떤 남자야? 멋진 남자예요. 그러면 이 남자애를 어떤 외모 같은 걸 설명할 수도 있고 물론 성격이 나이스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tall. 키가 큰 guy를 만났어. 그죠? 키가 크고 혹은 키가 작아요? short. 다 형용사겠죠. 그죠? 나 어제 너무 지루한 남자 만났어. 어떤 남자요? boring guy. 이런 것도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죠? 이 guy의 어떤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형용사겠죠. 그런데 명사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 두 번째 보시면 he was funny and thoughtful. 어떤 게 형용사죠? 네, funny도 형용사고 thoughtful 하면 thought가 생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fu를 붙이면 생각이 있는 거니까 사려 깊은 이란 뜻이거든요. 재미있고 사려 깊어요. 이 문장에서 지금 누가 재미있고 사려 깊어요? 네, 맞아. he라는 그 남자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unny와 thoughtful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나요? 그런데 반면 부사란 형용사랑 부사랑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써볼게요. 아까 warm이란 형용사를 했어요. 따뜻한. 근데 보통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이거는 따뜻하게잖아요. 솔직히 뜻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하냐. 제가 이랬어요. 날씨가 따뜻해요 라고 할 때는 어떤 품사 쓰셔야 된다고요? 형용사 쓰셔야 돼요. 왜? 날씨가 명사니까, 그죠? 근데 제가 손님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어요 라고 할 때는 무슨 품사 쓰셔야 돼요? 부사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환영하다 라는 건 어떤 동작인데 제가 그 동작을 되게 따뜻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부사란 중요한 포인트는 명사랑은 관련이 없어요. 왜? 명사는 무슨 품사가 명사를 설명해 주니까 그죠?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다른 단어들을 수식하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명사를 제외하면 무슨 품사가 남죠? 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부사인 거예요. 아셨죠? 또 하나 예문 보기 전에 해볼까요? 제가 fast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fast의 뜻이 뭐죠? 빠른 이라는 뜻도 있고 빠르게. 이거는 모양이 같아요. 형용사와 부사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그 자동차는 빠르다 이랬어요. 혹은 fast car 해도 돼요. 이때 fast는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죠. 왜? car가 명사잖아요. 그죠? 그 명사가 갖고 있는 성질, 빠르고, 느리고, 새 차, 오래된 차, 다 형용사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차가 빨리 달린다라고 했어요. The car runs fast 이랬어요. 이때 fast의 품사는 뭐가 된다? 부사가 돼야죠. 왜? 차가 빠르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달리는데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그거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결국은 문장에서 이게 지금 명사를 설명하고 있냐 혹은 명사가 아닌 동사, 형용사, 부사를 설명하냐에 따라서 결국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가 결정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토익에서 매달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겠죠? 네, 그러면 좀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동사를 수식하는 거 보겠습니다. Schofield really loves his brother. 여러분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Prison Break라고, 그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인기를 얻었던 미국 드라마였죠? 그래서 여기서 Schofield라는 사람이 loves, 동사 이거예요. 제가 V를 쓸게요. verb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대요, 자기 형을. 그죠? 형을 구하려고 그 감옥에 일부러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 really loves, 정말 사랑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동작을 꾸며주기 있기 때문에 really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를 수식하면 돼요. He's smart. 우리 smart부터 볼게요. smart 무슨 뜻이에요? 똑똑한 이라는 형용사죠. 근데 이 문장에서 지금 누가 똑똑하죠? 네, 맞아요. he가 똑똑하죠. he가 바로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얘의 성질을 나타내는 바로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pretty smart, 물론 pretty가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있지만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매우, 꽤 똑똑하다 이런 뜻이죠. 사실 very, really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pretty smart, 꽤 똑똑해요 라고 해서 형용사를 지금 부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동사 수식과 형용사 이렇게 수식하는 부사 문제는 정말 잘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같은 이제 다른 부사를 또 수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He will escape the prison 이란 말이 나오죠. 감옥을 탈출할 거래요. soon, 곧이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해 주죠? 탈출을 하는데 곧 탈출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동사를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very soon이라고 했죠. 매우 곧, 아주 곧 이런 의미로 soon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very란 말이었어요. 그럼 얘도 부사가 되고 문장 전체 수식을 한번 볼게요. 문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지금 he is 이렇게 시작했죠. 얘가 주어 동사고 genius가 천재라는 뜻이잖아요. 그가 천재래요. 근데 문장 맨 앞에 probably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아마도라는 부사인데 앞으로 토익 공부하시면서 많이 볼 부사니까 잘 봐주세요. 아마도 그는 천재예요 라는 말은 딱히 한 단어를 수식해줬다기보단 그가 천재라는 그 내용이 아마도라는 말을 좀 덧붙이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셨죠? 네, 그래서 형용사랑 사실은 잘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를 들어가 볼까요? 우리 전치사 알고 있는 전치사들 좀 있으시죠? 예를 들어 뭐가 있죠? to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in, at, for, by 예, 많이 보셨던 거예요. 예, 맞아요. 이런 게 전치사인데 전치사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치사는 혼자서는 못 써요. 왜냐면 얘 자체가 어떤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진 않죠. 반드시 뒤에 뭘 달고 나온다? 명사. 예, 제가 n으로 쓸게요. noun. 명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해요. 여기 앞전자요. 그래서 얘 뭘 나타낸다? 시간, 장소, 조건, 수단, 방향 등을 나타내는 말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시간, 장소만 먼저 좀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시면 금방 아세요. The film starts at 6 p.m.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전치사 어디 있습니까? 네,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여기 있어요. At 6 p.m. 그럼 무슨 뜻이에요? 6시에 라는 뜻이에요. 그죠? 6시에. 그런데 좀 이 문장하고는 어울리지 않지만 얘를 끄는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다 by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by 6 p.m. 그럼 무슨 뜻이에요? 6시까지. 너 숙제 6시까지 제출해? 이런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또 after 이랬어요. after 6 p.m. 하면 무슨 뜻이 돼요? 6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어떤 전치사를 쓰냐에 따라서 시간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예,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장초 전치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어디에? In the theater 라고 했습니다. in이 무슨 뜻이죠? 장소상에서? 네, 어디 안에라는 뜻이에요. 극장 안에 있대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in front of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극장 앞에 있대요. 위치가 완전 달라졌죠? 그러면 이번엔 behind를 써볼까요? behind the theater. 그럼 무슨 뜻이 돼요? 극장 옆이 돼요. 그쵸? 그런데 또 by도 쓸 수 있어요. by the theater.
아, by 뒤에 장소가 오면 by는 옆에라는 뜻이 생겨요. 아셨죠? 그러면 똑같은 by인데 어떨 때는 시간 전치사로도 쓰이고 어떨 때는 장소 전치사로도 쓰실 수 있겠죠. 우리가 전치사 편에 들어가시면 뭘 배우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전치사들이 의미가 조금씩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in도 솔직히 장소 전치사로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in 2008 이렇게 쓰시면 2008년 안에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2008년에 이런 의미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즉 시간적인 의미, 장소적인 의미, 그리고 또 기타 의미들을 저희가 배우시게 돼요. 사실은 토익에서 이 전치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치사란 이런 단어들이 좀 있고 뒤에 뭐랑 같이 와요? 명사랑 같이 온다라는 어떤 문법적인 사항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접속사. 네, 접속이란 말 아시죠?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 접속이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에요. 아, 말과 말을 연결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 딱 생각나는 단어 있죠? 연결어. and.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연결을 할 때 이게 단어나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단어 이상의 것을도 연결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경우였습니다. cash or card 우리가 이제 결제할 때 보통 가게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현금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카드로 하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이 or라는 말이 cash와 card라는 단어를 연결해 주고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구와 구라는 거는 저희가 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개념인데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한 가지 품사 역할을 하는 걸 이제 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is it 그것이 for here or to go 라고 해요. 특히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점 가시면 외국 가시면 많이 듣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먹을래요? 아니면 가져가실래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포장을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or가 여기서냐 아니면 가기 위한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골라야 되는데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구와 구를 연결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절과 절? 네, 절에 한번 밑줄 끌게요. 절은 이거예요. 주어와 동사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흔히 왜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and가 보세요. 단어나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Here is the receipt라고 했습니다. And your coffee will be ready soon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건넬 때 여기요 이런 말이 바로 here is거든요. Here's the receipt. 여기 영수증이요. 그리고 당신의 커피가 곧 준비가 될 거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커피숍 같은 데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이 사람이 주면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여기서는 여기도 동사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죠. 이제 문장과 문장을 지금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접속사 하면 and, or, 뭐 but 이런 것들을 써올리게 되시지만 사실은 접속사가 종류가 있어요. 접속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좀 종류를 배우시게 되고 토익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접속사 문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접속사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마지막 감탄사요. 기쁨, 슬픔, 놀라움, 아픔 이런 것 같이 감정을 느낄 때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이에요. 우리 뭐 어떤 말이 있어요? oops, ouch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감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예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oops에서 왜 브리트니 스피어스 노래 중에 oops, I did it again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 이런 말이죠.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뭐 ouch 아플 때 ouch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토익에서는 그다지 감탄사가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7가지 품사만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다시 리뷰해 볼까요? 일단 품사란 뭘 설명해 주는 말이다. 그죠? 단어를 설명해 주는 말인데 이 단어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첫째 뭐다? 명사. 두 번째 명사를 대신받는 그쵸? 대명사. 동작을 나타내는 네, 동사. 맞아요. 그 다음에 뭐였죠?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와 약간은 비슷하지만 명사는 설명 못하고 동사나 형용사나 같은 부사를 설명할 수 있는 부사가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은 뭐죠? 네, 전치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 연결어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감탄사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단어를 외울 때 반드시 품사랑 연결을 지어서 외우시기로 하셨죠. 예를 들어서 work를 외울 때 일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work는 동사, 일하다, 명사, 일, 업무 이런 식으로 품사를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2개 이상의 품사를 갖고 있는 경우는 그 2가지 품사를 좀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나중에 어학 문제 푸실 때 실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complete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뭘 것 같아요? 네, 이게 완성하다, 끝내다, 약간 finish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네, 동사란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사실은 complete가 완전한 이러면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기출이 됐을 때 complete를 동사로만 아신 분들은 문제가 형용사 자리였어. 근데 딱 보니까 complete는 동사지? 하고 딱 지운 다음에 다른 형태의 것을 또 이렇게 찾는 그런 실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설프게 아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땐 정확하게 품사와 함께 외워주도록 하겠고 사실은 이렇게 단어 종류가 많지만 문법을 다 배우시고 나면 대명사,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는 어휘가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모르는 단어를 딱 봤을 때 그 단어는 명사이거나 동사이거나 형용사, 부사 이 4개 중에 하나거나 혹은 뭐 2개 이상일 가능성이 좀 많겠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떠셨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파일품사를 봤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또 구와 절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우리가 팔품사를 받고 이제 구와 절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팔품사보다도 구와 절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면 너무 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구와 절이야말로 나중에 수업을 들어가시면 사실 다 배우시고 나서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이 부분은 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너무 세부적인 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아셨죠?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이제 볼 개념은 구라는 개념을 볼 거예요. 구는 우리가 아까 단어를 했죠. 예, 품사가 단어였잖아요. 근데 2단어 이상이 모여서 특정한 의미를 갖고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거를 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2단어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럼 볼게요. The new computer on the desk is mine 이라고 했어요. The new computer 하면 새로운 컴퓨터라는 뜻이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On the desk입니다. 책상 on이 어디예요? 위에 있대요. 그러면 바로 이게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라고 해서 약간 컴퓨터를 수식하듯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구조를 보시자면 어는 전치사고 이제 더는 관사라는 이제 명사 앞에 붙는 거고요. desk라는 명사까지. 솔직히 전치사는 어차피 혼자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의 형태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와 함께 이렇게 왔죠. 근데 이게 일종의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인다라고 해서 이거를 구라고 해요. 그래서 형용사 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그냥 전치사 구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용어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을 볼게요. 절과 구의 공통점은 일단 2단어 이상이 모였다는 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절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바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채로 문장이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on the desk는 주어, 동사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 문장 볼게요. This is my computer. 이것은 저의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어떤 컴퓨터예요? that부터 online까지가 이 컴퓨터를 꾸며주고 있어요. 내가 온라인으로 샀던 컴퓨터야. 우리말로 보세요. 내가 온라인으로 샀던 컴퓨터. 그럼 컴퓨터를 내가 온라인으로 샀다라는 말이 이제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게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샀다라는 바로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절이 있네. 그래서 이걸 이제 형용사 절 이렇게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구와 절의 개념을 간단하게 보셨고 이 구와 절의 좀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할까봐 걱정되는데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제 구가 세 가지 종류의 구가 있어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는데 명사구라는 걸 먼저 볼게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문장의 개념을 좀 배우시고 나서 보시면 아마 더 쉬우실 건데 지금은 그냥 보세요. 나는 원하고 있어요. want, 이게 동사죠. 그러면 이 동사를 생각해봐요. 어떤 동사일 것 같아요? 뭐뭐를 원하죠. 보통 뒤에 목적어를 받는 동사다라고 해서 명사가 와야 돼요. 해볼까요? 나는 너를 원해. 좀 무서운 말이지만 해보세요. I want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이 명사 자리에 대명사 제가 you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써지네요. 한번 볼게요. I want you 됐어요. 그럼 you가 대명사잖아요. 너를 원하다. 그죠? 명사가 와야 되는데 항상 너를 원해, 책을 원해, 뭘 원해 이렇게 명사 한 단어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를 위해서 선물을 사주기를 원한다. 어떤 동작하기를 원해. 이렇게 될 때는 이 by라는 동사에다가 이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to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전체 문장에서는 want 동사의 목적어가 돼서 명사 역할을 하는데 you나 book처럼 한 단어의 명사가 아니잖아요. 두 단어 이상이 모였죠? 그래서 이걸 그냥 명사 구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사는 것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보시면 돼요. Choosing a gift for him is difficult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is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주어냐면 그를 위해서 선물을 고르는 것이 이렇게 되죠. 이 전체가 주어거든요. 주어는 어떤 동작을 하는 주체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명사인데 한 단어의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명사 구라고 하면 돼요. 사실 이 자리는 choosing 말고도 위에 있는 것처럼 to choose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명사로 쓰는 거니까요. 네, 두 번째 이제 형용사 구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형용사 다시 리뷰해 볼게요. 형용사란 무슨 품사를 설명해 주는 거였죠? 네, 맞아요. 명사.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어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이럴 때 쓰실 수 있어요. 예문 한번 볼게요. I will buy some chocolate. 나는 초콜릿을 살 거야. 근데 어떤 초콜릿? To give him. 그에게 줄 초콜릿.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상하네요. 아까 투부정사는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형용사처럼. 왜 이름이 투부정사냐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품사가 하나가 아니죠. 아까 명사처럼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 어떻게 하세요? 뭐뭐 해야 할 혹은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앞에 있는 chocolate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딱히 한 단어의 형용사는 아니잖아. 예를 들어 expensive chocolate, 비싼 초콜릿을 사줬어. 그러면 expensive는 형용사지만 이거는 사실 형용사 단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두 단어 이상이 왔으니까 형용사 구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네요. 두 번째 질문 볼게요. The chocolate at that store looks fine. 이랬어요. 초콜릿인데 어디에 있는 초콜릿이에요? 저 가게에 있는 초콜릿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바로 초콜릿의 어떤 장소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ooks가 동사예요. 뭐뭐처럼 보여? fine. 괜찮아 보여. 좋아 보인다. 이제 이런 문장이 왔죠. 그럼 이 전치사구도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솔직히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분사도 있긴 한데요. 조금 복잡한 개념이니까 일단 투부정사와 전치사구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부사구로 가겠습니다. 부사는 우리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사실은 부수적인 단어가 부사예요.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주지만 그 전체 문장에서 딱히 없어도 말이 되는 그런 걸 이제 부사라고 하니까 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To make him happy, I bought chocolate 이라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죠? I예요. 내가 샀다. 초콜릿을 이게 목적어가 됐어. 근데 문장 맨 앞에 뭐가 왔어요? 투부정사가 덜렁 왔죠?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면 이번엔 투부정사가
부사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나, 그죠? 혹은 뭐 시간적인 의미나 뭐 목적 이런 것들 좀 부수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선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했는데 예, 두 단어 이상이니까 이게 부사 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투부정사 좀 개념 와요? 그럼 투부정사 결국 명사처럼도 쓸 수 있고 형용사처럼 쓸 수 있고 부사처럼도 쓸 수 있는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네요. 명사처럼 쓰실 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쓰시고 형용사로 쓰실 때는 앞에 명사가 온 상태에서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쓰시고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실 때는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따로 오거나 사실은 문장 맨 뒤에 와도 괜찮아요. I bought chocolate to make him happy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땐 부사로 쓰신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은 I gave him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라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 초콜릿을 주었어요. 발렌타인데이에 이런 말이죠. 이거는 같은 이제 전치사구긴 하지만 어떤 명사를 좀 수식한다기보다는 이 동작을 제가 그 시기에 그 시간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냥 부사 정도로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절로 바로 들어갈게요. 명사절. 절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I think라는 동사를 봤어요. 생각한다. 근데 이 생각한다도 뭐뭐를 이라고 해서 명사가 올 수 있는데 여기 뭐가 왔냐면 that she's interested in me. 그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바로 다시 주어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일종의 수거적인 동사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문장이 왔잖아요. 이게 바로 절인데 전체 문장에서 이 동사의 목적어, 즉 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that 같은 것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개념으로 또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명사절이란 명사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형용사절도 개념은 아시겠죠? 즉 형용사 역할을 해.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 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She's the first woman 이라고 돼 있어요. 형용사절의 단서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명사가 있어야죠. 왜? 이 명사를 수식하려고, 꾸며주려고 온 문장이니까 명사가 없이는 형용사절 쓰실 수가 없어요. 명사를 딱 썼어요.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죠? That gave me chocolate. 저에게 초콜릿을 주었던 첫 번째 여자예요. 라고 했어요. 이 문장을 보니까 바로 gave, 주었다, 나에게. 그런데 주어가 없잖아요, 선생님. 이게 무슨 형용사절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that이 이 워먼을 대신 받고 있어서 이 문장 안에서는 사실 주어처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뭐 that이나 사람이면 또 who도 와도 되고요. 사물이면 which 이런 문장이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명사가 있고 who나 which나 뭐 that 같은 형태가 오고 이 안에 동사적인 게 들어가 있다면 얘는 얘를 이렇게 수식하려고 온 거고 해석을 하실 때 뭐뭐 하는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이게 거꾸로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형용사절이고 이건 조금 개념이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부수적이요. 부수적인데 부수적인 문장이 왔어요. 문장 볼게요. I will give her a gift in return 이라고 했어요. 앞에 내용이 제가 여자한테 초콜릿을 받은 거야. 그럼 제가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의미야. 내가 그에게 선물을 줄 거래요. 대신. 그런데 because부터 한번 볼게요. because가 무슨 뜻이죠? 네, 뭐뭐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게 완전한 문장이 앞에 이미 왔죠? 그런데 뒤에 because라는 문장이 새로 왔어요. She gave me chocolate. 그녀가 나에게 초콜릿을 주었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 왔어요. 이런 게 바로 부수적인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뒤가 이미 완전한 문장이 다 와서 이 앞에가 중요한 절. 우리가 흔히 부사절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절이란 말을 좀 앞으로 쓰실 건데 주절이 왔고 뒤에 부사절이 오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because라는 문장이 먼저 오고 그럴 땐 보통 컴마가 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와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주절이죠? 네, 컴마 D가 주절이 되고 컴마 앞에는 이 because가 이유를 말해주는 그냥 문장이잖아요. 그럼 이게 부수적인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사절이 because만 있냐? 혹은 뭐뭐 할 때, 뭐 이런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뭐 when이 올 수도 있고 비록 뭐뭐이지만 그녀가 나에게 초콜릿을 줬지만 나는 안 줘. 이러면 although 이런 형태의 것들을 이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시 사실은 다 접속사에 가시면 명사절, 부사절 개념을 배우시게 되고요.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에 들어가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구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고 절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결국은 걔네들은 명사, 형용사, 부사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 결국 두 단어 이상이 뭐였냐 혹은 간에 문장이 있냐라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충분하겠어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팔품사와 구와 절까지 봤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좀 들어본 말들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 첫 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큰 그림을 잡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게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고 다시 한번 이렇게 교재를 천천히 보시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수업 들어갈 때 어떤 기초가 돼서 이제 좀 쉽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첫 수업인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할게요.